안녕하세요. 청인인베스트먼트 유진영 전문가입니다. 저번 시간에 재무상태표까지 제가 이제 교육을 해드렸는데 재무제표의 5대 보고서 중에 오늘은 포괄손익계산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괄손익계산서란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의 성과를 나타낸다. 여기서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제 사람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파서 병원을 갑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제 몸 상태가 체크가 되겠죠. 근데 여기 일정 기간이라는 건 그런 몸 상태가 될 때까지 나는 도대체 무엇을 했고, 어떤 식습관을 갖고, 어떤 운동 습관을 갖고 이제 생활을 해왔는가가 이제 체크가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로우 개념이다. 그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시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포괄손익계산서와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서 포괄이라는 단어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할지 이제 투자분들께서 되게 이제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딴 건 없습니다. 원래는 손익계산서였어요. 원래는 손익계산서로서만 쓰였는데 이제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개정 과목이 들어오면서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개정을 포함을 시켜라 라고 이제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포괄손익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타사의 주식을 기말에 이제 평가를 내야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는데 보통 기업이 소유한 주식을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합니다. 언제든 차익 실현이 가능한 증권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을 기말에 평가를 해야겠죠. 이제 쭉 1년 동안 보유를 한 상태에서 매입가 대비 지금 기말 현재 가격이 어떻게 책정돼 있고 이걸 이제 장부상에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를 이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 평가 금액이 기타 포괄손익으로 들어가요. 당기순이익이나 다른 지표로는 들어가지 않고 기타 포괄손익으로 들어간다. 기타 포괄손익이 포함되기 때문에 포괄손익계산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플로우 개념이죠. 일정 기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전기와 비교해서 흐름을 파악할 때 용이하다. 자, 말씀드린 대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플로우 개념입니다.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일정 시점이 아닌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왔는가를 파악할 때 용이합니다. 발생된 이익. 자,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나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그 이익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자, 수익은 났는데 비용은 또 뭐가 발생됐는지를 이제 알기 쉽게 기록해 놓은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의 의미를 살펴볼게요. 각종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순이익,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데 잠깐 포괄손익계산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처음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붕어빵 장사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붕어빵을 한 개에 1,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매출이 1,000원이 잡히겠죠. 근데 그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서 뭐 밀가루라든지 여러 가지를 구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매출 원가가 잡히겠죠. 자, 원가입니다. 원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내가 사용한 금액입니다. 그게 한 개당 3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매출 총이익이 잡힙니다. 총이익이 1,000원에서 300원 빼니까 700원이 되겠죠. 자, 이게 매출 총이익이다.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팔 때 벌어들인 순이익이다. 내가 판 거에서 내가 그 판 것을 위해서 쓴 비용을 뺐다. 차감했다의 순입니다. 그걸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고요. 자, 이 매출 총이익 중에서 실제로 영업활동을 할 때 투입된 비용을 차감한 이익. 말은 좀 어려운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붕어빵 장사가 내 주업인데, 이제, 교통비라든지 이런 게 들 거 아닙니까? 그 장사하는 데까지 가기 위한 뭐 교통비라든지 아니면은 그 식자재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 이런 게 들어갈 텐데, 그런 거를 여기서 차감을 합니다. 그거를 판매비와 관리비, 줄여서 판관비라고 하는데, 이게 한 200원 들었다고 해볼게요.
좀 말이 안 되는 수치긴 한데 예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창합한 금액을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영업이익은 500원이 났겠죠. 자, 앞에 영업이 들어갔네요. 자, 내가 주로 하는 영업에 대해서 발생한 이익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매출 총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회계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두 지표가 모두 중요합니다. 분식회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겠지만 우리는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보려면은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영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보통 영업이익 기준으로 추산이 됩니다. 자, 관련법. 여기서 관련법은 뭐 자본시장 통합법도 있을 거고 상법도 있을 텐데 관련법상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남은 이익. 자, 세법에서 지정한 기업이 벌어들인 돈 대비 납부해야 될 세금을 모두 다 이제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 당기순이익이다 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 이제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자, 이익잉여금 그때도 설명드렸죠. 계속해서 쌓여져 있는 금액입니다. 누적된 금액인데 이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전년에 100원을 벌었고 올해 200원을 벌었습니다. 그럼 재무상태표에는 300원이 되겠죠. 이익잉여금은 3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괄손익 계산서의 기본적인 정의나 의미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포괄손익 계산서 예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여러 가지를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뺐더니 매출 총이익이 됐다. 판관비를 뺐더니 영업이익이 됐다. 여기 이제 괄호가 쳐져 있으면 손실이다라는 의미예요. 영업이익 이제 혹은 영업 손실. 기타 이익, 기타 손실은 딱히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영업 외에 기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받든 손실을 받든 이제 보고를 해야겠죠. 투자자들을 위해서. 금융수익, 금융원가, 지분법 손실을 통해서 이 정도가 났고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기 전,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전의 이익과 손실을 기록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회사에서 내야 될 법인세를 이제 기록을 하고요. 최종 당기순이익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타 포괄손익이 나왔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도가능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말 평가한 금액 그 차액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이제 계상을 하기 때문에 포괄손익 계산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총 포괄손익이 이 정도 나왔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괄손익계산서의 각 항목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서 제가 이제 직접 써가면서 간단하게 예시를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붕어빵으로 말씀을 드렸죠. 내가 붕어빵을 판 가격입니다. 개당 1,000원에 아까 팔았는데 해당 기간 동안 이거는 이제 회계 연도가 되겠죠. 보통 회계 연도는 올해를 예로 들어볼게요. 2018년 1월 1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 이거를 이제 한 개의 회계 연도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회사가 판매한 재화나 서비스의 총계. 내가 붕어빵을 올해 10개를 팔았어요. 그럼 아까 개당 1,000원이었으니까 10,000원이 되겠죠. 그 총계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자, 매출 원가. 아까 이제 붕어빵을 만들어 팔기 위해서 내가 사들인 각종 재료, 원재료 같은 거죠. 뭐 밀가루라든지 팥도 필요할 거고요. 그런 거를 모두 구입한 비용입니다. 원가를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가라는 개념이 어려우면 이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또 나왔습니다. 매출 총이익.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금액이다. 그래서 이게 실제 매출이다. 자,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당장 매출액만 보고, 이 회사 돈 잘 버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잘못된 습관입니다. 이 매출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뭘 샀고,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매출 총이익을 봐야겠죠.
자, 매출총 이익률이라는 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익률입니다. 총 매출액에서 매출총 이익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은 매출 총이익률이 높다면 그만큼 매출 원가가 낮다는 거죠. 따라서 해당 기업은 원가 관리가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죠.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갖고 있고 산업군의 경쟁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가 관리가 제대로 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쟁 우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비싸게 원재료를 사오는 만큼 그 원재료들을 고객들한테 비용 전가를 시킬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비싸다 그래서 고객들이 안 사느냐? 그건 또 아니죠. 이게 브랜드 파워를 대변해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구찌가 있습니다. 구찌 가방 진짜 비싸죠. 근데 구찌 가방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들까요? 아마 얼마 안 들겠죠. 근데 그 브랜드 하나만을 보고 이제 그렇게 고가 제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실제로 구찌 같은 경우에는 매출총 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걸 다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영업이익입니다. 아까 매출총 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을 하면은 영업이익이 산출이 됩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직간접 판매비와 관리비, 임직원 급여, 광고비, 감가상각비 등을 나타냅니다. 보통 판매비와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닌 본사에서 나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있을 거고요. 직접 반도체나 핸드폰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겠죠.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본사에서 쓰는 비용입니다. 뭐 TV에 광고를 낼 때도 본사에서 계약해서 계약금을 지불을 할 거고요. 그리고 공장 부지를 매입할 때도 본사에서 다 부담을 하겠죠. 따라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본사에서 쓰여지는 비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아까 매출총 이익률과 같이 영업이익률도 있습니다. 총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인가라는 거죠. 자,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실제 그 영업에 대한 이익이 총 매출액 대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수익성을 판단할 때의 척도고요. 당연하죠. 이건 영업이익, 우리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아까와 연장되는 브랜드 가치, 시장 지배력 등이 높을수록 영업이익률이 높다. 매출총 이익률과 이어지는 개념이니까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서 시장 지배력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낮다 그래서 시장 지배력이 낮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경쟁 기업이 많다는 얘기고 이 시장 산업군 자체가 이제 그 산업군의 크기가 점점 커질수록 영업이익률이 우상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이 낮다 그래서 이 해당 기업이 뭐 돈을 못 버니 시장 지배력이 낮니 이건 아니고요. 앞으로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산업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예시를 가져와 봤어요. X기업. 제가 이제 X기업이라 그래서 이제 이 포괄손익 계산서를 작성한 기업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냥 제가 방송을 한다고 녹화를 하고 투자자분들께서 그거를 본다 그래서 이제 무작정 투자를 진행하실까봐 제가 이제 이름을 숨겼습니다. 자, X기업에 관련된 포괄손익 계산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대충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이 전 반기죠. 21기를 2018년이라고 하고요. 20기를 작년, 이제 2017년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반기라는 거는 1월부터 6월까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출액이 감소했습니다. 자, 감소한 원인을 한번 볼까요? 여기 안 나오죠? 이거는 이제 뒤에 설명드릴 현금 흐름표나 이런 걸 다 총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 해당
연결 포괄손익 계산서 상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아까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매출 총이익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도 감소를 했네요. 당연하죠. 매출이 감소를 했으니까요. 근데 매출이 감소한 것만큼 매출 원가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해당 기업은 원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 밑에 영업이익이 있죠. 영업이익이 한 4분의 1 토막이 났네요. 4분의 1 토막이 난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물론 매출 총이익이 감소한 것도 있지만 판매비와 관리비가 한 절반 정도 줄었음에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분의 1이나 4분의 1 토막이나 났다라는 거는 이 회사의 수익 구조 자체가 점점 망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으로 총포괄손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너무 하단부에 있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총포괄손익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만큼 크게 감소하진 않았어요. 자, 왜 그러냐? 제가 이거 적어놨는데 총포괄손익은 감소하지 않았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기순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해외 사업장 환산 외환 차이 세후 재분류 조정이 플러스가 났죠. 자, 이 의미가 뭐냐? 환율에 의해서 총포괄손익이 흑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자체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거래처가 해외 기업이라 예를 들면은 미국에 있는 기업이다. 원달러 환율이 증가를 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은 환율 차에 의해서 수익을 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화 환산 손익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작용한 거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건 무시해 버리시고 동사의 수익 구조는 점차 망가지고 있으니 투자를 유의해야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이제 반도체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삼성전자와 더불어 시총 2위를 자랑하는 SK하이닉스의 매출 총익 추이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추이를 굉장히 강조할 텐데 이게 왜 그러느냐? 포괄손익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그 1년 기간 동안 내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는지는 이제 나옵니다. 하지만 이 정보 갖고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과거엔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최소 5년, 여기 적어놨죠. 최소 5년. 이제 많게는 10년 정도까지 봅니다. 왜 10년이냐? 경제 사이클 한 바퀴를 보통 10년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정도는 봐야 해당 기업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겠죠. 자, 최근 5년간 SK하이닉스의 매출 총이익률 추이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근데 꺾였다가 확 올라가게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자, 이 기간, 요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겠죠. 이 2016년, 2017년 그리고 2017년부터 쭉 코스피가 이제 박스피를 탈출하게 되는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해당 이슈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죠. 자, 매출 총이익의 하락과 상승 반전의 요인을 분석해야 된다. 두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매출액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업황이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반대로 매출액은 유지가 되는데 매출 원가가 감소하면서 결국에는 매출 총이익률이 증가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원가 관리가 되고 있다.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지배력이 크고, 그리고 이제 하방 기업 SK하이닉스의 물건을 납품해주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이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갑질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식이 될 수도 있겠죠. 원래 기업은 이윤 극대화가 주된 이제 목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영업이익률의 추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영업이익률은 마찬가지로 우상향을 하는데 매출 총이익률보다 훨씬 더 많은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가파른 증가가 있었는데 이는 어떤 걸 알 수 있냐? 매출 원가보다는 판매비와 관리비 관리가 훨씬 더 잘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하락에서 상승으로 만든 요인이 무엇인지
를 분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삼성전자도 이와 같은 추이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같은 업계잖아요. 따라서 이제 산업이 어느 정도 성숙을 했기 때문에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라든지 원가를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현금 흐름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제표의 5대 보고서 중에 현금 흐름표를 살펴볼 텐데 이제 포괄손익계산서와 비슷한 흐름으로 가니까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아요. 자, 현금 흐름표란 무엇이냐? 기업의 현금이 어떻게 창출되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보고서. 가계부입니다. 가계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가계부 쓰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냥 기업이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한 가계부를 쓰고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발생주의와는 다르게 현금주의로 기록한다. 이 부분은 좀 이해하시기 힘드실 텐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보험비를 납부를 합니다. 8월에 납부했어요. 근데 이제 1년 기준입니다. 따라서 내년 7월 31일까지가 이제 보험이 효력이 있겠죠. 내가 지불한 보험에 대한 효력이 발생을 하겠죠. 하지만 기업은 회계 연도 안에 일어난 사실들을 기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8월부터 12월 말까지만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걸 발생주의라고 해요. 올해 발생한 것만 기록하겠다 이겁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로 기록을 한다. 그냥 현금이 빠져나갔는지 들어왔는지만 기록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쓰는 가계부와 같은 개념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거 무슨 의미냐? 가계부처럼 작성을 하기 때문에 순현금 흐름처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돈이 실제로 들어왔고 또 어떻게 쓰였는지를 정말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현금 흐름표도 그만큼 중요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의 예시입니다. 여기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유입 마이너스 유출 하면은 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되겠죠.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마찬가지,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마찬가지. 이제 기초현금이라는 건 이 재무제표가 작성되기 딱 전 1월 1일 그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더해줘야겠죠. 가장 처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던 돈을 더해야 그 해가 끝난 다음 기말 현금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이런 게 들어가는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 이런 게 들어가고 하는데 다 무시하시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영업을 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혹은 돈을 못 버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시설 투자를 한다든가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마이너스가 돼야 좋다. 왜냐하면 기업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재무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투자를 위해서 돈을 빌려오는 행위, 빌려오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면 돈을 갚기 위해서 돈을 쓰고 있다가 되겠죠. 따라서 이것도 마이너스가 되면 좋다. 근데 이제 이게 정석적으로는 이런데 산업마다 다릅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 앞서 설명드렸죠. 기업의 주요 수익 창출 활동이다. 기업 수익 창출 활동으로부터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자, 여기 이제 매출이 나오죠. 그리고 이자 및 배당 수치, 기타 수익, 상품 및 원재료 구입, 종업원에 대한 급여, 이자 및 법인세 납부. 자, 이 위가 현금 유입이 되겠고요. 이 밑이 현금 유출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에서 아래를 빼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순현금 흐름이 나오겠죠. 자, 그냥 여기 매출 정도만 아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재무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자, 기업이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이에 대한 대가 지급을 통해 발생한 현금 흐름이다. 자, 여기 재무라고 있죠. 기업이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빌리고 그 돈을 어떻게 썼으며 그리고 그 돈 빌린 거에 대한 이자 비용을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현금 흐름입니다.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자본 제공자의 청구권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했는데 좀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럼 제가 은행에 이자를 줘야겠죠. 그게 이제 은행이 저에 대한 청구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걸 예측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내가 얼마나 얘한테 비용을 더 줘야 되는지, 이자 비용을. 그런 식으로 쉽게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의 현금 유입은 현금을 빌리거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같이 주식을 발행하거나 할 때 현금 유입이 발생을 합니다. 뭔가를 의무를 제가 져야 현금을 저한테 주겠죠. 따라서 이제 각종 의무들을 이건 이제 이자 지급의 의무가 있는 거고요. 사채 또한 채권 이자가 있죠. 그거에 대한 이제 의무가 발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의무와 관련된 현금 유입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만든다. 자, 반대로 돈을 갚거나 배당을 지급하거나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유상으로 감자를 한다 할 때 현금이 유출이 되겠죠. 따라서 이것도 위에서 아래를 빼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의 순현금 흐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투자활동 현금 흐름 살펴볼게요. 장기성 자산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은 기타 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련. 자, 투자활동 같은 경우에 앞에 투자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평택에 엄청난 공장을 지었는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됐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었죠. 이런 것처럼 이제 시설 투자나 이제 뭐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 돈을 썼다라고 할 때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된다. 왜냐하면 돈을 썼으니까요. 당연한 거죠. 여기 보시면 비유동 자산의 취득과 처분이 포함됐다라고 하는데, 자, 비유동 자산 우리 앞선 강의에서 배웠죠. 1년 이내에 현금으로 확보될 수 없는 거가 되겠죠. 자, 보통 토지나 기계가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것들 다 이제 해당 기업이 투자 대상 기업이 좀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쓰는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이겠죠. 따라서 투자를 할 때 투자활동 현금 흐름의 주된 이제 돈을 이제 어디에 쓰는지는 비유동 자산이 되겠죠. 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만드는 것들은 대여금을 회수하거나 그냥 이겁니다. 내가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럼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겠죠. 그 회수할 때 현금 유입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현금을 다시 빌려주거나 금융상품을 취득하거나 유무형 자산의 취득을 할 시에 내가 사업하면서 돈을 지급하죠. 가계부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현금이 유출된다. 자,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를 빼면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순현금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현금 흐름표가 알려줍니다. 자, 기업의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건데 한번 볼게요. 만약에 초기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진출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당분간 마이너스입니다. 좀 이 말을 어떻게 이제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엄청 많죠.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3년 동안은 적자를 면치 못한다라는 이제 격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시장에 진출을 했어요. 그럼 당분간은 마이너스가 지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투자도 계속 해야겠죠. 따라서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근데 돈은 안 벌리는데 투자는 해야 되니까 돈은 빌려야겠죠. 따라서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형태가 나오게 된다. 자, 조금 지났어요.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이 그 산업군 자체가 커질 수도 있고요. 시장이 커질 수도 있고 이 기업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돈이 벌리기 시작합니다. 커지겠죠. 돈이 벌리기 시작하고 투자는 더 진행을 하겠죠. 왜냐하면 성장 중이니까. 아직 우리가 고점을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자, 투자가 조금 더 가팔라지기 때문에 아직 돈은 더 빌리고 있는 상태 혹은 다 갚지 못한 상태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때에 따라서는 초기가 더 클 수도 있고요. 정말 급격한 성장을 하는 경우에는 성장 중일 때 더 큰 빚을 빌리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성숙기입니다. 이제 거의 고점에 다다랐어요. 최근 시장에서 반도체가 이제 고점에 접어들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돈은 더 벌립니다. 더 벌릴 거예요. 이제 고점이니까 더 벌리겠죠. 성장 중일 때보다. 하지만 그 증가세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플러스예요.
왜 플러스냐 하면 이제 회수를 하겠죠. 계속해서 투자를 해왔으니까 그 돈을 회수를 할 겁니다. 따라서 이게 플러스가 되고 빚은 갚겠죠. 빚은 갚아 나갈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겠고, 자,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산업이 이제 꺾이기 시작해요. 휴대폰을 예로 들어볼게요. 예전에 이제 폴더폰이라고 해서 이제 접이식 핸드폰이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 볼 수가 없죠. 쇠퇴기에 접어들어서 사라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돈은 벌려요. 하지만 거의 꺾여서 상당히 줄어들었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마찬가지로 이제 회수를 더 하겠죠. 거의 끝물을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좀 적어질 것이다.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이제 계속 갚아 나가겠죠. 따라서 마이너스가 유지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업의 상황별로 현금 흐름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예시고요. 또 산업군 특성상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 산업별로 재무제표를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잉여현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워렌 버핏도 굉장히 강조하는 이제 지표인데, 잉여현금 흐름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잉여현금 흐름은 앞서 설명드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마이너스 자본적 지출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자본적 지출이 뭐냐라고 한다면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고요. 자본적 지출은 세금, 법인세, 영업 비용, 영업을 하기 위해 내가 지출한 비용, 설비, 투자액 등을 제외하고 남은 현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벌어들인 돈에서 내가 이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 쓴 비용을 다 차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남은 이제 현금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영업활동의 수익성이 높지 않을 시 기업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게 되므로 음액값을 나타낸다. 자, 차입하게 된다. 아까 뭘 설명드렸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말씀드렸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많더라도 대규모 투자를 한다면 음액값을 나타낸다. 자, 이게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둘 다 양수인데 지금 자본적 지출이 더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성장하는 기업이 보통 잉여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쇠퇴기에 접어든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워낙 큰 토지나 이런 걸 빌렸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오롯이 내가 이제 산 게 아니라면은 그 땅이나 뭐 기계에 대해서 계속 뭔가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장 중인 기업은 투자를 계속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신호로도 작용될 수 있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본적 지출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이게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장기 사용 목적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수 유지를 위해 쓰이는 현금이다. 장기 사용 목적 뭘 설명드렸죠 아까? 비유동 자산. 1년 이내에는 현금으로 만들 수 없는, 만들기 어려운 자산들을 나타내는데, 보통 부동산, 공장, 설비 다 이제 우리가 영업을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사들이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취득하거나 혹은 보수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하는 거죠. 여기에 쓰이는 현금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내 자본을 지키거나 혹은 크게 하기 위해서 쓰는 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장기적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은 순이익 대비 자본적 지출이 적은 기업이다라고 이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가치 투자자분들께서 자본적 지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러냐? 장기적으로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순이익 대비 자본적 지출이 당연히 적어야겠죠. 그렇죠. 내가 벌어들인 돈 대비 내가 쓰는 비용이 적어야 그 기업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남들보다 내가 우위에 있는 겁니다. 남들은 많이 쓸 때 나는 조금만 쓰게 되니까 우위에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현금 흐름표를 활용한 우량 기업을 한번 발굴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예시고 참고사항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라고 한다면 경쟁력 저하로 시장 점유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 영업이익이 플러스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꺾이는 겁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자, 영업 현금 흐름이 유지되거나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이게 최소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올라가야겠죠. 그게 이제 시장 경쟁력도 있는 것이며 그 산업 자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이게 왜 그러냐? 처음에는 빚을 빌려서 사업을 하겠죠. 다만 이게 꺾여서 올라가야겠죠. 왜 그러냐? 빚을 갚아 나가야겠죠, 당연히. 빚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면은 이 기업의 재무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죠. 차입금 의존도. 우리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을 다 빚을 갚는 데 쓰면 안 되겠죠.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되어야 경쟁 우위가 있는 우량 기업이라고 판단이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은 돈을 그만큼 많이 벌기 때문에 이 빚을 갚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돈을 계속 지지부진하게 벌면은 이 빚을 갚는데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고, 이 내 자산을 이제 사기 위해서 빚을 빌려서 왔는데 그 자산에 대한 비용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전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월세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포괄손익 계산서, 현금 흐름까지 해서 재무제표에 포함된 4대 보고서 중 3개를 했고, 주석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다음 강의 때 주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